이야기 중국사 중화민국의 시련, 원세계의 야망. 전문으로부터 임시 대총통 자리를 받은 원세계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한 최초의 공작은 내각의 경질이었다. 원세계의 대총통 취임은 1912년 3월 10일이고 3월 25일에成立한 1차 내각은 총리 대신 당소의를 포함한 강료 10명 중 육군, 해군, 외교, 내무를 원세 위안스카이의 참모들이 차지했다. 동맹회 측은 이 내각이 실질적 동맹회 중심의 내각이라 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환상일 뿐, 권력의 핵심 부서는 원세계파가 장악함으로써 혁명파로선 원세계의 독주를 견제하는 정도의 힘밖에 없었다. 1차 내각이 발족한 지 열흘도 못 되어 직내 도독의 자리를 둘러싸고 위안스카이와 내각이 대립한 끝에 내각이 해산했다. 원세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인 직리해성을 자기 권력의 지배하에 놓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직리해성 의회가 선출한 직내 도독 왕지상을 남경주둔군 근무를 명하자 당소인은 임시 약법을 어기는 원세계의 행위 밑에서는 총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6월 16일 내각을 해산했다. 원세계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이후에도 내각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 위안스카이의 독단의 동맹회는 당황했다. 동맹회의 송교인 등은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내각을 구성하여 위안스카이의 약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여 입헌파와 동맹회 우파의 포섭 공작을 벌인 끝에 8월 25일에는 의회 최다수 정당인 국민당 창당대회를 북경에서 열었다. 이런 움직임에서도 손문은 원세계를 돕기 위해 철도 건설 계획을 골몰했고, 황홍은 원세계에게 국민당 가입을 설득하는 등 송교인의 의회주의 노선에 따른 활동을 추진했다. 이제 국민당은 내용적으로 혁명정당이 아니었고 지난날의 혁명당인 동맹회는 거의 국민당에 흡수되었다. 그 결과 1912년에서 13년 봄에 걸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하 양원인 중 참의원 870 가운데 국민당이 329를 차지하여 1당을 확보했다. 원세계는 의회 기능을 말살하여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3월 20일 의회 주의 노선의 가장 유력자인 송교인을 상해역에서 암살토록 했다. 송교인 암살의 주범이 원세계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수사한 강소 도독이 원세계와 그의 비서 홍술조와 주고받은 정보에 판명되었다. 이때부터 원세계는 혁명파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은행에서 2,500만 파운드의 선후 차관을 계약했다. 일본은 중립을 지켜오던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원세계를 통한 중국 침략 정책으로 전환했다. 송교인 암살과 국회를 무시한 선후차관 체결 문제는 위안스카이를 비판하는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 손문은 무력 타도를 주장했고 국민당 대리이사 오경렴은 손문, 황홍, 이열균 등이 국민당의 영수이면 틀림없으나 무력 타도는 국민당 본부와는 무관한 것이라 했다. 염석산과 일부 국민당 도독들은 원세계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 원세계는 이 같은 국민당 내부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이열균, 호한민, 백문울 등 3명의 도독을 파면했다. 1913년 7월 12일 강서도독 이열균은
손문의 지령에 따라 상해로부터 강서의 호구로 가서 토원사령부를 설치했다. 7월 15일에는 강서도독 정덕전이, 18일에는 광동의 진형명이, 안휘 호남 사천의 각성이 차례로 토원 제2에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하니 이것이 제2혁명이다. 그러나 원색에는 단기설을 제1군, 풍국장을 제2군으로 편성해 7월 25일 호구를 함락시키고 8월 18일에 남창을 함락시켜 강서의 토원군을 괴멸시켰다. 8월 17일에는 강서도독 정덕전이 독립을 취소했고 8월 29일 황흥도 남경에서 탈출했다. 9월 1일 남경이 무너지고 상해의 진기미가 지도하던 토원군도 8월 중순 무너졌다. 이렇게 제2혁명은 2개월도 못 되어 혁명군의 패배로 끝났다. 제2혁명을 일단 진압한 원색에는 국민당을 누르기 위해 좌파를 체포 살해하는 한편 중간파와 우파에 대한 매수 공작을 전개해 국민당과 대항하는 진보당을 결성시켜 흡수하였다. 위안스카이는 임시가 아닌 정식 대총통이 되기 위한 공작을 펴 여론을 조작해 우선 정식 대총통을 정한 뒤 1913년 10월 6일 정식 대총통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당일인 10월 6일 평복자림에 공경 수천 명이 국민당이라는 깃발을 들고 국회를 에워싸고 국민이 바라는 대총통을 선거치 않을 수 있는 의원들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협박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의원들을 가두어둔 채 위안스카이의 대총통 선거를 마쳤다. 원색에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정치의회를 구성해 1914년 1월 12일의 정치회의에서 국회 해산 및 지방의회 폐지를 결의하도록 하였다. 1차 약법회의를 열었다. 1. 외교 대권을 총통의 정권으로 한다. 2. 선전포고 및 강화 조약의 체결도 참의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3. 관제 관규 및 공무원 대사 공사의 임명도 총통의 정권으로 한다. 원색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에 임시약법의 가장 중요 부분을 뜯어고쳤다. 이렇게 해서 원색의 독재 권력 체제가 구축된다. 손문 다시 망명길에 1913년 9월 1일 남경이 함락되고 제2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손문은 원세계가 끝내는 민국을 폐지하고 황제 위에 오를 것이라 예견했다. 역적 위안스카이를 타도하고 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갔다. 손문을 태운 배가 일본 고베항에 도착할 무렵 위안스카이가 일본 정부의 손문의 체포를 의뢰하였으므로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장이 손문을 선장실에 숨기고 수색 경찰을 따돌림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손문은 야음을 틈타 거루패로 옮겨 탄 후 암벽을 기어올라 일본에 들어갔다. 그 후 손문은 일찍이 친교가 있었던 일본 수상 이누가이의 도움으로 일본 체류를 허용받아 도쿄로 갔다. 중화혁명당의 조직에 착수했다. 그는 혁명당을 조직함에 있어 신해혁명 이래 2차 혁명의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울 삼아 세 가지 원칙을 이념으로 삼았다. 1. 지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 2. 엄격한 조직. 3. 당내 불순분자의 배제. 손문이 도쿄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기미, 거정 등 혁명 동지들이 합류했다. 그들의 망명 생활은 곤란했지만 사기는 충천했다. 손문은 그들과 협의하여 중화혁명당의 규약과 입당 서약서를 기초하였다. 중화혁명당은 절강성 출신 왕통을 비롯한 5명의 입당자를 필두로 하여 일본과 상해 등지에서 입당자가 잇따랐다.
장계석은 상해에서 입당했는데 중국 본토 거주자로서는 최초의 입당자다. 장계석은 1887년에 절강성 봉화현에서 출생했다. 1906년 보정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인 1907년 일본 육사에 입학했다. 손문의 혁명운동에 일찍부터 찬동했다. 입당 서약서는 엄격한 것으로서 중국을 위망에서 구하고 자신의 신명과 자유 권리를 희생하며 민권 민생주의 달성을 위해 분투하겠다는 서약과 아울러 몇 가지 선서를 했다. 1. 종지를 실행한다. 2.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에 충성한다. 4. 생사를 같이 한다. 입당 후 장계석은 일본으로 가 손문과 단독으로 만날 기회를 가졌다. 장계석은 이 자리에서 금우회 토원 활동 계획과 젊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지도를 받았다. 창당 준비를 마친 손문은 7월 8일 성립대회를 가졌으며 300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손문은 39개조로 된 중화혁명당 규약을 공표했다. 1. 우리 당은 민권 민생주의를 종지로 삼는다. 2. 우리 당은 전제정치를 배제하고 민국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혁명군이 봉기하는 날부터 헌법이 반포되는 날까지를 혁명의 시기로 정한다. 그 시기에 있어서 군 국가의 책임을 우리 당원이 진다. 9월 1일 손문은 중화혁명당 선언문을 발표하여 원색의 토벌에 분투할 것을 천명했다. 그 후 중화혁명당은 굳은 결의로서 상해에서 봉기하였으나 공격 직전에 상해 진수사 정여성에게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했다. 1914년 9월 중화혁명당은 중화혁명군을 창설하여 손문을 대원수로 추대하고 각성에 사령장관을 두었다. 1914년 10월 25일 손문은 도쿄에서 송경령과 결혼식을 했다. 동북 삼성과 강소 절강에서 봉기를 꾀했으나 다시 계획을 바꾸었다. 그 후 원세계의 신복인 정여성을 암살하고 수륙 양면 작전을 계획했으나 작전 미숙과 중과 부적으로 실패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원세계의 황제 등극 1914년 8월 4일 영국과 독일 사이에 선전이 포고되고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1902년에 맺은 영일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했다. 영국은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의 해군을 경멸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일본의 참전을 수긍했으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염려한 나머지 일본에 대하여 참전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으나 일본으로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1차 대전을 천호의 기회로 삼아 중국 및 남태평양의 세력을 뻗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2일 일본은 혼성 1개 여단이 산동반도 북쪽 용구에 상륙했다. 위안스카이 정부는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중립을 선언하고 교주만 부근의 범위를 넘어선 작전을 삼갈 것을 일본과 독일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주만에서 제남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고 독일에 대하여 중국에 되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권익의 전부를 일본에게 넘기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칠일 뿐이고 그 저희는 침략 전쟁을 위한 포석이었다. 1915년 1월 18일 일본은 원세계 정부에 대해서 세계가 경악할 만큼 악명 높은 21개의 조항을 제시했다. 1. 산동성의 독일 권익을 일본이 승계할 뿐 아니라 다시 산동성에서 새 철도 부설권을 갖는다. 2. 여순대련의 조차권 남만주 철도의 권리 기한을 다시 99년간 연장하고 동부 내몽고 남만주 일대의 권익을 갖는다. 3. 한양, 대야, 평향의 철, 석탄광의 경영 독점권을 갖는다. 일본은 이 21개조 요구를 제시할 때 원세계에게 만약 성의를 가지고 교섭에 응한다면 일본 정부는 귀대 총통이 다시 1단계 격상하는 걸 희망합니다라고 말하여
황제 제도의 부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1개조 요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중국 각계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세계 정부는 일본과 구체적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에서 황제 즉위에 대한 일본의 양해를 얻어낸 원세계는 영미프러에 대해서도 양해 공작을 폈다. 일본이 약속대로 황제 제도의 실현에 협조할 것으로 믿었으나 일본은 거짓이었다. 또한 원세계가 황제 제도 부활의 준비로서 조직한 양탁의 주한회가 지나친 행동을 하자 일본도 불안을 느끼면서 황제제도 부활을 반대했다. 10월 18일 원세계는 황제제도 부활을 위한 국민대표 대회 조직법을 공포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원세계를 황제로 추대하겠다는 관제 국민대회를 열기 위한 거였다. 10월 28일 일본, 영국, 러시아의 중국 주재 공사들은 합동으로 중국에는 황제 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위험하다라고 권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세계는 민의에 따른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권고를 거부하고 추진했다. 황제 제도 부활에 제동을 건 외국 세력은 일본, 영국,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담했다. 원세계는 외국과 외교적 절충을 벌여오다가 1915년 12월 11일 참정원으로 하여금 국민대표대회의 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총 1,993표 가운데 반대 한 표도 없는 만장일치로 참정원의 전권 위임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참정원은 국민대표 대합의 대표의 자격으로 원세계에게 황제즉위 추대서를 제출했다. 원세계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다음 날인 12일 수락하고 장관 문관에 대한 봉작과 서운을 하였다. 1916년 1월 1일을 중화민국 홍언원년으로 고쳤다. 원세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1년의 연극에 쓰인 돈은 6천만 원이다. 현재 돈으로 3억 달러이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황제의 옥좌를 장식하는데 45만 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원세계의 황제 등극은 토원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황제 제도의 반대와 원세계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호국전쟁이라 불리는 제3혁명이 일어나 원세계의 홍헌 제국은 단기간에 막을 내렸다. 원세계의 최후와 군벌의 등장. 국법을 무시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원비안스카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토원의 함성의 불꽃을 일으켰다. 토원의 주체 세력은 호국군이었으며 호국군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은 채악이었다. 채악은 신해혁명 당시 신군을 이끌고 운남성을 해방시킨 사람으로 운남도독이 되었다. 원세계는 채악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북경으로 소환해 감금했다. 그러나 채악은 감금되었으면서도 비밀리에 운남과 연락했다. 북경에서 탈출하여 일본으로 갔다가 대만, 홍콩, 하노이를 거쳐 운남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2차 혁명 때 활약했던 이열균이 손문의 명을 받고 먼저 와 있었다. 채악 이열균의 도착으로 토원의 준비는 진전되었다. 12월 25일 운남성은 독립을 선언하고 토원의 깃발을 들었다. 토원군을 호국군이라 하였다. 호국군은 3군으로 편성하여 1군은 채악이 지휘하고 2군은 이열균이, 제3군은 채악의 후임으로 운남도독이 된 당계요가 지휘했다. 호국군은 다음과 같이 슬로건을 내걸었다. 1. 국민이 합심하여 공화국을 옹호하고 황제 제도를 저지한다.
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정하고 각 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이어 제1구는 사천을 공략하고 2구는 광서, 제3구는 운남을 공격했다. 지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색에는 운남 원정군을 급파했지만 날로 강화되어가는 호국군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호국군의 기세가 강화되어 가자 광서, 귀주, 호남, 광동 등 남서부의 성들이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처럼 기세가 고조되어 가자 원세계가 신뢰하고 수족처럼 여겼던 풍국장, 장훈, 이순, 주서, 근운봉 등 5명의 장군이 원세계에게 황제 제도를 취소하고 민중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라는 내용의 비밀 전보를 보내기에 이른다. 원세계가 호국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이들 장군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마저 자신을 배반하니 원세계로서는 결단을 내린다. 3월 21일 원세계는 정부 요인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원세계는 침울한 표정으로 황제 제도 취소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은 이에 찬성했으나 몇몇 측근들이 반대하자 원세계는 5명의 장군으로부터 보내온 전보문을 그들에게 보였다. 전보문을 본 측근들은 허공만 쳐다보았다. 3월 23일 원세계는 정식으로 황제 제도의 취소를 발표했다. 연호를 홍헌으로 고치고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83일 만에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총통으로서 권좌를 지켰다. 소세창을 국무경, 당기서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황제 반대파들을 그의 세력권에 영입하여 재기를 꾀하고 있었다. 원색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색의 타도의 불길은 가라앉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16년 5월 조선 손문이 상해로 왔다. 손문은 말했다. 원색에는 아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욕을 태우고 있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무력으로 흉적을 제거하고 헌법에 입각하여 해결하자. 원색의 토벌에 고삐를 당겼다. 원색에는 비열한 수단으로 혁명군에게 보복하여 5월 18일에 진기미를 암살했다. 진기미는 도쿄에 있을 때 원색이로부터 유혹을 받았었다. 250만 달러를 줄 테니 혁명운동에서 손 떼고 유럽과 미국으로 시찰이나 다녀오시오. 그러나 진기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상해로 들어와자 이번에는 7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것도 일축했다. 원색에는 혁명당원 이해추를 매수하였고 이해추의 소개로 만나게 된 중국인 3명과 일본인 2명이 권총을 난사하여 진기미를 죽였다. 나이 40이었다. 진기미를 잃은 손문은 장기적으로 하여금 진기미의 일을 대신하게 했다. 1916년 6월 손문은 장개석에게 산통성으로 가서 중화혁명군 동북군을 도우라 했다. 동북군은 앞서 5월 4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5월 26일 유현성에 입성했다. 6월 26일에는 산통성 요지인 제남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제남을 제외한 산통성 전역은 얻었다. 원색에는 남방의 호국군과 산통의 혁명군의 양면작전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런 정세 속에서 호국군과 원색의 사이를 중재하여 제3세력을 노리는 자가 나타났으니 풍국장이었다. 그는 서주에 있는 장훈과 안휘성 성장 예사충과 협의하여 5월 17일 독립을 선포하지 않은 17성의 대표와 중앙의 대표를 남경에 모아 남경회의를 열고 위안스카이를 잠시 대총통 자리에 두되 가능한 조속히 국회를 열어 대총통을 선출하자고 제의했다. 산통성 대표가 원세계의 즉각사직을 요구하자 각 성 대표들도 찬동하여 풍국장의 남경회의는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당황한 원비안스카이는 자신의 호위군 3개 대대를 투입하여 각성 대표를 위협한 끝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결과 원세계의 즉시 사임 요구는 철회되었으나 다른 결의는 없었다. 남경회의가 흐지부지 끝난 후 5월 22일 원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운 전보를 받았다. 사천장군 진원으로부터 사천성은 원세계와 결별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세계는 전보를 받고 졸도하였고 정신을 차렸으나 병석에 누웠다. 그는 15명의 첩을 거느렸고 정력을 길렀으나 시리에 빠진 그는 마침내 1916년 6월 5일 58세로 죽는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놈이 나를 죽였지라고 중얼거렸다. 원세계의 죽음을 고비로 그가 통괄하던 복양군벌은 직리파와 안휘파의 두 파로 갈라져 군벌 할거 시대가 열렸다. 직리파는 본국장을 영수로 하는 조곤 우패부, 손전방 등으로 미국, 영국을 배경으로 하였고 안휘파는 단기설을 영수로 하여 서수쟁, 예사충 등이 일본을 배후 세력으로 하고 있었다. 또 복양군벌 외에 북방에서는 동북을 근거지로 하는 봉천파의 장작림이 신흥군벌을 형성했다. 이들 3파는 복양군벌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투게 되었고 남부에서는 운남의 단계요, 광서의 육경정 등이 군벌을 형성하여 자파의 세력에 힘을 쏟았다. 원세계 사하 후 다음 날인 6월 7일 부통령인 여원홍이 대총통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군사력도 갖지 못한 인물로 국무총리 겸 육군총장 단기서의 곡두각시였다. 복양군벌의 안휘파의 영수인 단기서는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여 원세계가 제정한 신약법을 납습하려 했다. 신약법은 모든 권리를 대총통에게 집중시킨 것으로 단기서는 여원홍만 조정하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은 이 같은 군벌들의 횡포를 염려한 나머지 대총통 여원홍에게 구약법 임시헌법을 회복하고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신하라는 요지의 전보를 보내고 구약법의 회복을 선언했다. 이에 호응한 해군 총사령 이정신이 예하 함대 사령관과 함께 구약법을 준수하여 국회를 열지 않으면 해군은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발표하자 단기서는 6월 29일 여원홍의 이름으로 구약법을 회복하고 국회를 소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 1일에는 북경에서 정식으로 국회가 열려 지방으로 흩어졌던 국무위원들이 북경으로 모여들었다. 1914년 원세계에 의해 해산되었던 국회가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여원홍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대총통 선서를 하였고 국회는 풍국장을 부총통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단기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었다. 단기서는 먼저 각성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독군단을 만들어 그들을 자신이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실권을 잡으려 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전국에 파운을 일으켰다. 그것은 1차 대전에 중국이 참전하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대총통 여원홍, 부총통 풍국장, 외교총장 오정방 등은 참전에 반대했으나 국무총리 단기서는 참전을 주장했다. 5월 7일 참전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단기서는 지난날 원세계가 대총통 선거 때 저질렀던 횡포를 되풀이함으로써 역효과를 낳았다.
허용단체인国민당 3,000명을 동원해 참전안의 통과를 협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20명의 의원이 몰매를 맞자 국회는 심의를 중단했고 내각은 사퇴하고 국무총리인 당기서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하고 참전 문제도 새 내각이 들어선 뒤에 표결하기로 하였다. 공주에 몰린 당기서는 독군을 움직여 총통 여원홍에게 국회 예산 선언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여원홍은 도리어 당기서를 면직한다고 공포했다. 당기서는 곧바로 전 독군에게 여원홍 타도를 호소했다. 그러나 산동, 복권, 하남, 절강, 섬서, 직리, 동삼성의 각 독군이 독립을 선언하고 당기서의 호소를 거부했다. 장훈은 6월 2일 조정역을 자청했다. 장훈은 종사당의 한 사람으로서 청조의 부활을 꾀하고 있던 자였다. 그는 이 혼란한 틈을 타 청조 부활을 실현시키려 했다. 여원홍이 장훈의 조정제의에 응낙하자 장훈은 당기서의 의사를 타진했다. 당기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여원홍을 내쫓는다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장훈은 군조를 이끌고 북경에 입성하여 여원홍에게 국회 해산을 강요했다. 여원홍은 6월 13일 국회를 해산시켰다. 장훈은 곧바로 청조 복위 행동에 들어갔으며 28일에는 강유위가 북경에 들어와 여원홍에게 대정을 청조에 봉헌하라고 강요하였다. 여원홍은 일본 공사관에 피신하였고 대총통의 관이는 부총통 풍국장에게 전했다. 장훈은 7월 1일 폐제보위 선통제와 4명의 전 왕비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당시 겨우 12세의 폐제에게 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청조의 회복을 상주했다. 폐제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장훈은 강유위 왕사진과 함께 청조에 복장을 하고 고궁으로 들어가 폐제 보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강유위가 복위 조서를 낭독하자 만세삼창을 했다. 이로써 청조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극은 장훈의 오산에서 나온 작품이다. 장훈은 서주에서 청조 회복을 위한 대회를 개최했을 때 당기서 풍국장 등 군벌의 거두들이 대표를 파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청조 회복에 찬동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당기서는 7월 5일 일본으로부터 100만 원의 군사비를 공급받고 북경을 공략해서 12일에는 장훈의 군대를 무찔렀다. 장훈의 청조 복위의 연극은 12일 만에 끝났다. 7월 14일 당기서는 다시 국무총리로 복직하고 여원홍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풍국장이 여원홍의 뒤를 이어 총통이 되었으나 실권은 당기서의 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공사는 연합국 측의 공사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당기서에게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선전을 포고하도록 촉구하였다. 일본은 세계의 대세가 중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일본이 참전 요구에 앞장을 서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당기서를 이용하려 하였다.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패권을 잡으려는 당기서의 야망과 중국의 자신들의 괴뢰 정권을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일치하여 중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들이왔다. 1916년부터 중국에 침투한 일본의 세력은 엄청난 것이어서 일본의 테라우치 수상은 21개 조항의 요구에 담겨진 내용보다 10배나 넘는 이권이라고 큰소리쳤다 한다. 일본의 테라우치 내각이 1916년 10월부터 1918년 9월까지 2년 동안에 3억 원이 넘는 차관을 당기서에게 제공했으며 당기서는 이 돈으로 자신의 군대를 강화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벌 간의 혼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중화민국 군정부의 수립. 삼민주의라는 이상을 중국이 펼치려던 소문의 앞에는 청조나 원세계와 같은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도 당기서를 비롯한 군벌들이 권력을 위해서는 매국도 불사하겠다는 반역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소문은 1917년 7월 14일 당기서가 장훈을 밀치고 북경에 들어왔을 때 전보로 민국 원년의 약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기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17일 소문은 주집진, 장병린, 진형명 등과 함께 군함 응서 해침을 이끌고 상해에서 황포에 도착하여 광동도독 진병군의 환영을 받았다. 19일 전국 국회의원들에게 전보를 쳐 광동에 모여 비상회의를 하자고 했다. 해군 총사령 적벽광이 당기서 정부와 결별하고 제1함대 사령 임보택과 함께 휘하 함대를 이끌고 광동으로 왔다. 광동에 집결한 함대는 순양함 3척, 포함 6척, 보조함 4척이었다. 당소위 왕조명도 합류했다. 8월 18일 소문은 그의 호소에 응해온 120명의 국회의원들을 황포공원에 초청하여 연회를 열고 25일과 31일에 비상회의를 열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중화민국 군정부 조직 대강 13조가 결정됐다. 군정부 책임자로 육해군 대원수 1명과 원수 2명을 두기로 하였다. 대원수의 손문, 원수의 당계요, 육정령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군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군대는 고작 해군과 새로 모병한 군정부의 위병뿐이었다. 10월 6일 당기서의 명령을 받은 이우문이 이끄는 호남 육군 제1사단이 영양 북동 40km 지점에 진출하여 군정부군과 충돌함으로써 호법 전쟁은 불을 뿜었다. 군정부군은 한때 형향을 빼앗기도 하였으나 11월 들어 세력을 만회하여 호남 사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군정부 내부에서 문제가 일었다. 당계요, 육경정 등 원수로 선임된 군벌들이 자파의 세력 확충에만 혈안이 되어 손문의 명령에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 위에 손문을 지지했던 정벽광이 광동성장으로 취임하려 하자 광서 군벌이 그를 암살하고 군정부의 위병마저 몰살당했다. 또 손문이 믿었던 국회마저 정학계, 입구계, 민우계로 갈라졌고 육경정, 당계요 등 군벌들은 정학계와 결탁하여 북경의 풍국장과 남북 화평회담을 꾀하는 한편 손문을 축출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5월 4일 비상국회를 열고 군정부 개조안을 가결하고 5월 20일 총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손문, 당소위, 오정방, 당계요, 임보역, 육경정, 잠춘환 등 7명이 총재로 선출되었다. 내부 분열로 난처해진 것은 군정부뿐 아니고 북경의 북양 군벌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주전파인 국무총리 당기서와 화친파인 대리총통 풍국장이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당기서는 호남 사천에서의 패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왕사진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당기서의 전쟁 해결이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12월 3일 주전파들은 독군단 회의를 열어 풍국장에게 토벌령을 내리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풍국장은 당기서를 참전 독판으로
임명함으로써 당기서는 다시 군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국장은 광동 군정부의 당계요 유경정에게 사절을 파견해 화평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장강유역의 삼독군도 풍국장의 화평 주장에 동조해 오자 이에 힘입은 풍국장은 12월 25일 정식으로 정전을 선언한다. 그러나 군정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해 1월 북경 정부군의 거점인 악양이 군정부군의 수중에 들어오자 이에 당황한 당기서 등 주전파는 봉천 군벌 장장님을 증리의 성으로 끌어들여 풍국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풍국장은 호남에 증원부대를 파견하고 당기서를 다시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새로 호남에 파견한 증원군은 조건의 부와 오패부가 거느리는 부대로 북양군 가운데 정예부대로 이름이 높았다. 오패부는 3월 17일 악양을 탈환하고 23일까지 장사 형량을 함락시켜 호남을 제압했다. 당기서는 무력 통일이 이제 실현되는가 보다 하고 낙관했으나 오패부는 거기서 일단 공격을 멈추었다. 호남을 탈취한 군정부군은 북권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 5월 9일 공격을 개시했다. 총사령관 진형명이 중앙에서 총지휘를 담당하고 허숭지가 좌익, 참모장 등갱이 우익을 지휘하여 폭넓게 포진했다. 10일에는 허숭지의 좌익군이 복건군의 제1여단을 격파하고 24일에는 상항을 함락시켜 기세를 올렸다. 이렇게 제1전선에서 광주 군정부군이 분전할 때 5월 4일 광동의 비상국회에서 군정부 개조안이 가결되자 손문은 6회 대원수직의 사임을 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패권 투쟁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들은 입으로는 호법을 외치면서도 법을 따를 생각이 없다. 이처럼 내부 통일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정부는 우방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으나 그 임무도 끝나려고 한다. 손문은 5월 20일 비상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위한 7명의 총재를 선출하기 전에 이미 시리에 잠긴 채 일본 상선을 타고 광동을 떠났다. 당기서는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왕집당을 우두머리로 하는 신교 통계가 40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그의 지배 세력이 국회에서 우세를 보이자 풍국장을 대총통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하였다. 당기서는 개선 투표를 실시하여 풍국장을 몰아내고 북양파의 원로 관료 서세창을 대총통으로 선출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의 지도와 원조로 훈련된 자기 직속의 참전군을 투입하여 당계요 육경정의 서남 군벌을 제압하려 했다. 1918년 9월 미국 대통령 밀스는 남북 양쪽의 화평을 촉구하면서 참전군을 내전에 이용하는 것은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영국, 프랑스는 직접 경고해 왔다. 영국, 프랑스의 경고는 당기서의 입장을 공경에 빠뜨렸고 영미의 항의를 받은 일본도 내존 원조 체제를 철폐함으로써 당기서도 전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야 1919년 1월 남북 화평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군발 할거 체제가 굳어져 그 후 10년 걸쳐 혼전을 되풀이하는 군벌 지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들 군벌의 영도자는 단기서, 풍국장, 육경정, 당계요, 진형명, 담연계, 장작림, 염석산, 유상 등이었다. 오사운동
중국의 새 역사를 열자는 소문의 선민주의 이상이 군벌들의 세력 다툼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북경의 거리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1919년 5월 4일 오후 1시 북경의 중심거리 천안문 앞에서는 북경의 대학생, 고등 전문학생 3,000명이 손에 백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의 깃발에는 표어가 눈에 띄었다. 21개조를 취소하라. 청도를 반환하라. 청도를 사수하자. 오사운동의 발생이었다. 1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종식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 것은 1919년 1월 18일이다. 중국은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52명이 된 남북통일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전권위원은 외교총장 육칭상을 비롯하여 주미공사 고유균 및 광동군 정부대표 왕정정과 시조기 위신조 등이었다. 왕정정을 정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남북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배려다. 강화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1차 대전 이전에 독일이 산동성에서 가졌던 권리를 중국에 반환하라. 2. 1915년 21개 요구에 근거한 중일 간의 조약의 일부, 전부를 취소하라. 3. 영사재판권, 관세협정, 군경의 주둔 및 조차지, 조계, 세력범위 등 외국이 중국에서 소유하던 특수권익을 취소하라. 그러나 이런 사태를 예상하던 일본은 이미 치밀한 대책을 강구했다. 중국이 참전에 앞서 일본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와의 강화회에서는 독일이 소유했던 모든 권익을 일본이 승계한다는 약속을 해놓은 것이다. 중국이 참전한 후인 1918년 9월 당기서 정부와 산동성에서의 모든 문제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측의 대비책으로 인해 강화회의에서의 중국 측 요구는 거부되어 산동 권익의 반환은 절망적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이 5월 1일 북경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를 한 것이다. 5월 7일은 바로 4년 전 정부가 21개조 요구에 굴복한 날로서 이 날을 민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국치일로 정하고 있던 터에 국민은 분노한 것이다. 목전에 임박한 5월 7일에 국치의 날을 기하여 대규모적 항의 집회를 열자는 방향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밖으로 주권을 쟁취하고 안으로 매국노를 징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7일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5월 3일 밤 북경대학에서 임시 학생대회가 열리자 북경의 각 학교 대표들도 참가했다. 회의는 한 학생이 청도를 반환하라고 혈세를 쓰는데 이르러 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4일 12시 반을 기하여 천안문 광장에서 데모를 벌일 것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 공사관의 대표를 파견하여 뜻을 전하기로 했다. 5월 4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날씨도 쾌청했다. 1시 반 3,000명의 대학생들은 각국 공사관이 모여있는 동교 민항을 향해 시위를 벌였다. 군경에 의해 저주당했다. 각국 공사관에게 진정서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흥분된 열기가 넘쳤다. 조여림의 집으로 가자는 고함이 터졌다. 조여림은 21개조 요구 당시 외교처장으로서 단기서 내각의 친일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데모대는 조여림의 집으로 향했으나 그의 저택에는 200명의 경찰이 있었다. 데모대는 매국노 조여림이라 외치면서 저택에 접근했다. 한 학생이 담으로 올랐고 이어 수명이 잇따라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 제쳤다. 조여림은 도망치고 없었다. 또 한 사람의 매국노 장종상이 그곳에서 발견되자 데모대는 그를 구타했다. 그곳 응접실에 일본 대정천황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본 데모 학생들은 기물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32명의 학생을 체포했고 이 소식이 북경 시내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인 5일 북경의 각 학교 학생들은 체포 학생의 석방을 요구했고 북경 시민도 호응하여 매국노 처벌을 요구했다. 5월 7일 국치일을 맞자 북경의 천단 광장에서는 일본 상품 배척 집회가 열렸고 제남태원, 장사 등 전국적으로 데모가 확산됐다. 동경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각국 공사관에 항의하려다 일본 경찰에 의해 23명이 체포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분노에 찬 항의 여론에 굴복하여 체포 학생 전원을 석방했으나 일주일 후인 5월 14일 강경으로 돌변하여 금지령을 내리는 한편 파리 강화 조약에 조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방침에 격분한 학생연합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다음 날 19일부터 휴교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이것은 전국으로 파급되어 일본 상품 배척, 국산품 장려 운동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동맹 휴교의 해제를 명령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6월 3일 정부는 북경시장에서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으며 가두연설을 하는 학생 7명을 체포한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다. 다음날 학생들은 다시 데모를 벌였다. 이날 데모에서 178명이 체포되고 그 다음 날에는 800명이 체포되었으나 가두로 진출한 학생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7명의 학생이 체포된 6월 3일 사건 소식이 북경 시내에 전해지자 운동의 불길은 높아져 학생만이 아니고 상인 노동자까지 파업에 들어가 상해에서는 6일, 7일, 8일, 9일까지 대중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것이 휴업에 들어갔다. 상해에서 비롯한 파시 상태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위기를 알리는 보고가 정부에 이르렀다. 6월 10일 정부는 마침내 민중들 앞에 손을 들었다. 친일 매국노 조여림, 장종상, 유종려의 처벌을 결정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인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오사운동은 중국 민중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변경한 민중의 힘이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교훈이다.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조선의 3.1운동, 인도의 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대중적 반영운동은 모두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에 대응하여 일어난 민족운동으로서 당시의 사회적 조건하에서는 선구적 투쟁이다. 중국 국민당 발족, 광동을 떠나 상해로 온 손문은 1919년 10월 10일 중화혁명당을 중국국민당으로 개명하여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려 했다. 손문이 만든 조직을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하와이에서 탄생한 흥중회에서 1905년에는 동맹회로, 1912년에는 국민당, 1914년에는 중화혁명당으로 개조됐다가 이제 중국국민당으로 개조되는 곡절을 겪었다. 1차 대전이 독일 패배로 막을 내리고 오사운동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으며 중국은 의식이 높아져 손문이 부르짖은 삼민주의 이상이 국민의식 속에 부각되었다. 1920년 4월 2일 광주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군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정식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어 7일 중화민국 조직대강을 결의한 데 이어 손문을 비상대총통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손문 내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대총통 손문, 비서장 마군무, 외교부장 오정방, 내무부장 진혁명, 재무부장 오정방, 육군부장 진혁명, 해군부장 탐정광 등이었다. 비상대총통 손문을 구심점으로 새로운 진영을 갖춘 혁명군은 통일을 위해 북벌의 꿈에 부풀었다. 1921년 10월 북벌안이 통과되자 손문은 계림에 대본영을 설치하고 진혁명으로 광동에 머물러 식량과 무기의 공급을 담당케 했다.
북벌의 일선에 나서야 할 진혁명이 광동에 머무르게 된 것은 그가 북벌을 반대하고 정부에 대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개석이 대본영이 있는 계림에 도착한 1922년 1월 19일 손문을 비롯하여 참모총장 이열균, 군장 허숭지 등과 북벌에 대한 계획을 협의한다. 이 무렵 북방의 군벌 사이에는 내분이 있어 안휘파의 단기서가 패퇴하고 봉천파인 장장림을 배경으로 국무총리가 된 양사이와 직립파의 오패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전쟁 직전 상태에 이르고 있어 북벌에는 기회였다. 2월 3일 손문은 이열균에게 강서 공격을 명하고 허숭지에게 호남 공격을 명했다. 이열균은 강서 진격에 나서 기란을 위협하고 남창에 육박했으나 뜻하지 않은 북벌 방해 공작이 진혁명에 의해 노골화되고 있었다. 광동에서 보급을 담당했던 진혁명이 북벌의 공격 목표인 우패부와 내통하여 참모장 겸 일사단장인 등갱을 암살함으로써 북벌군은 타격을 받았다. 손문은 작전 계획을 바꾸어 호남 공격을 단념하고 사령부를 광동 북쪽의 소관으로 옮겨 강서성으로 진격하기로 한다. 북벌군은 6월 11일부터 강서 공격을 시작하여 6월 30일에는 강서의 유지, 공주를 함락시킨다. 북벌군이 북진함에 따라 후방이 비자 진혁명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광주 요새의 점령을 마치고 북군의 오패부와 연락하면서 손문을 남북에서 협공하려 하였다. 손문은 진혁명을 설득하기 위해 한 사람의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은 채 광주로 갔다. 그러나 진혁명은 만남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서 북경에서는 4월 24일 봉천파 장장림과 직립파 오패부와의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장장림이 패하고 오패부가 승리함으로써 오패부와 내통하던 진혁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진혁명은 2월 16일 오전 2시 마침내 손문을 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영풍함 사건이다. 손문은 그때 총통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손문은 6월 15일 밤 전화로 습격에 염려가 있으니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진혁명이 그렇게까지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잠이 들었다. 16일 새벽 2시 총성이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가까워졌다. 손문은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호위대에게 방위태세를 명했다. 있는 힘을 다해 총통부에서 반란군과 저항할 작정이었으나 측근들에게 강제로 떠밀려 밖으로 나갔다. 평상복 차림으로 반란군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자 반란군들은 자기들의 고관으로 착각하고 수화도 하지 않았다. 손문은 포위망을 뚫고 나와 해군사령 온수덕과 함께 군함 초해에 몸을 실었다. 함장들을 소집하여 반란을 평정할 계책을 정했다. 반란군은 손문이 아직 총통부에 있을 것으로 여기고 총통부에 공격을 했다. 50명의 호위병이 반란군을 상대로 항전했으나 토항함으로써 총통부와 광주가 반란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손문은 군함을 황포에 집결시키고 북벌군에게 회군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 17일 아침 외교부장 오정방, 위수총사령 위방평이 손문이 있는 초해로 달려오고 영파에 있던 장개석과 강서성에 있던 이열균, 허숭지 등 북벌군도 진혁명을 토벌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진혁명은 사령부가 있는 소관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쉽게 광주로 남아할 수가 없었다. 북벌군이 해군과 육군을 정비하여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진혁명은
손문에게 화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다. 진영명은 겉으로는 화평을 내세우면서 돈으로 폭발군의 해군을 매수하여 순양함 3척이 진영명 쪽으로 넘어갔다. 7월 9일, 7월 10일에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져 손문이 탄 기함 영풍호가 포격을 받았으나 위기를 모면한다. 베가담으로 이동한 후에도 반란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받는 가운데 식량, 식수 부족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손문의 함대는 바다 위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북발군도 진영명의 반란군에게 고전을 겪었다. 8월 9일에는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었다. 진영명이 영풍함의 장병을 매수하여 영풍함을 집중 공격하여 손문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였다. 같은 날 광주로 향하던 북발군이 진혁명의 반란군에 패하여 후퇴했다는 소식도 이르렀다. 그러자 손문은 각 함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이 이런 상태로는 광동을 지킬 수 없으니 총통은 잠시 광동을 떠나 상해로 가십시오 라고 했다. 손문은 해상에서 55일의 외로운 생활 끝에 홍콩을 거쳐 상해로 갔다. 그의 함상에서의 분투 정신은 중국 국민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때 진혁명에 패하여 강서성으로 후퇴한 허숭지 등의 북발군이 복양군과 손을 잡고 복주를 제압하자 손문은 북발군의 허숭지를 총사령으로 하는 동로토적군을 편성한다. 허숭지의 동로토적군은 12월 9일 천주를 함락시킨 데 이어 복건성을 정복하고 광주로 간다. 1923년 1월 1일 손문은 중국 국민당 선언을 발표해 최우승리 거둘 때까지 호법의 싸움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이때 이르러 토적군의 전투에 호응해 오는 자가 잇따라 9일에는 조경을 점령하고 10일에는 삼수를 점령했다. 이처럼 손문의 토적군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하자 진혁명은 광주를 버리고 옛 근거지인 회주로 후퇴한다. 1923년 2월 21일 손문은 8개월 만에 광주로 돌아온다. 그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총통을 폐지하여 대원수라 정하고 정부의 이름 대신 광동대원수부라 했다. 그리고 3월 2일에 사령부를 발족시킨다. 손문은 광주에서 대원수라는 직위에 있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군벌들의 반란에 부딪혀 괴로움을 당한다. 당시 각지 군벌은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손문을 떠받들기도 하였고 손문 또한 스스로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군벌의 힘을 빌렸다. 이러한 5월 동주나 동상이몽의 세력으로 진실한 민국을 건설하기는 어려웠다. 그동안의 호법 전쟁에서 손문은 군벌들이 혁명에 방해됨을 뼈저리게 느꼈다. 혁명은 투철한 혁명 정신에 의해 통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에 통솔되는 강력한 직할군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한다. 이 업무를 장개석에게 맡겨 소련의 군사 제도를 시찰하게 한다. 손문은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당 개편에 착수한다. 호한민, 등택여, 임삼, 유중계 등 9명을 임시중앙집행위원으로 정하고 개편에 착수한다. 당 조직은 위로부터 성당부, 현시당부, 구당부, 구분부로 조직하고 당원의 등록이 엄격을 기한다. 국민당은 1924년 1월 20일 제1회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했다. 해외 대표를 합해 165명이 참가했다. 국민당 전국대회에서는 갖가지안이 나왔지만 국민정부 조직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국가 건설을 위해 대원수부를 국민정부로 바꾸기로 하여 1925년 7월에 국민정부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1월 23일 대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개편된 국민당의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당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국민당은 소문이 제창하는 삼민주의를 기본으로 민족, 민권, 민생 문제의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 정책으로는 일체의 불평등 조약을 취소하고 새로 쌍방의 주권을 존중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대내 정책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균권주의를 택하여 각성은 스스로 성헌법을 제정하고 성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당의 주체가 되는 중앙당부가 성립되고 비서처, 조직부, 선전부, 공인부 등 일처 구부가 조직되어 손문희 총리로 일체를 통괄한다. 중국 국민당 1차 대회에서 주목할 일은 연소용공 정책이다. 이 같은 것은 중앙집행위원 24명의 명단 가운데 이대교, 중앙집행위원 후보 17명의 명단 가운데 모택동, 장국도 등 중국 공산당원의 이름이 끼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1차 국공합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택동은 1893년 호남에서 태어나 공산당 창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특기할 것은 황포군관학교의 창설이다. 1924년 1월 24일 son문은 장개석을 육군군관학교 설립준비위원장에 임명하여 황포에 군관학교를 설립해 제1기 학생 324명을 모집하고 5월 3일에는 장개석을 육군군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여 개교하였다. 교수 진용을 보면 요중계가 학교 주재 국민당 대표로 취임했고 교련부 주임에 이재침, 교수 부주임 왕백령, 정치 부주임 대기요 등이 없고 관리군수 군의의 각부 책임자도 결정되었다. 이들 중에는 섭겸영, 준내 등도 포함되었다. 군관학교의 설립 목적은 국가장래를 짊어질 간부를 빠른 기간에 육성하는 데 있다. 발족 당시의 군관학교는 모든 면에서 난관이 많았으나 그 후 중국 현대사를 짊어질 인재를 배출하여 혁명가의 산실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창립 1917년 10월 혁명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공산주의의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 같은 레닌의 꿈은 1919년 현실화되어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1920년에 제2회 대회가 열려 소련의 세계 적화 공작은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2회 대회에는 인도의 로이와 인도네시아의 혁명활동에 종사해온 마림 등이 유럽 공산주의자들 틈에 끼어 모습을 나타냈다. 소련이 표방하는 피압박 계급의 해방, 피압박 민족의 해방은 이론적으로는 중국 국민혁명의 이상과 상통하는 점이 많았다. 손문은 레닌에게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련이 표방하는 사상이 국민혁명의 이상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민테른을 배경으로 1920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및 이란 공산당이 창설되고 22년에는 일본 공산당이 결성된다. 중국에서는 1920년 봄 코민테른으로부터 파견된 보이딘스키가 북경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중국 공산당 조직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보이딘스키는 먼저 북경대학의 이대소와 접촉한 끝에 그의 소개로 상해에서 진독수와 만나게 되었다. 진독수는 오사운동 당시 군벌정부에 의해 체포톡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북경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나 상해에서 문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보이딘스키와 진독수의 만남은 중국의 공산당에 씨를 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진독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딘스키의 권유를 받은 진독수는 8월에 공산당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연다. 여기에 참석한 자는 7명의 지식인에 불과했지만 이것으로 공산주의 조직이 확대된다. 1921년 3월 보이딘스키의 뒤를 이어 마링이
고민텔은 극동 담당 책임자로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네덜란드 태생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의 혁명운동에 참가한 바 있어 식민지 공산주의 조직면에서 고민테른에게 권위 있는 존재였다. 1921년 7월 마링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 중국 공산당이 성립된다. 참석한 자는 동필무, 모택동, 장국도, 주불해, 진공박 등 13명이다. 회의 4일째를 맞아 최종적으로 당의 규약을 채택하기로 한다.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기본적 당의 입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기본 임무로 하지만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진술로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에 참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중국 대륙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1회 전국대표회의 13명의 대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순탄치 않았다. 이 대회에서 서기로 지목된 모택동은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주석이 되었고 동필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되었을 뿐 나머지는 제명, 처형되는 등 파란의 길을 걸었다. 창립 당시 중국 공산당은 미미한 존재였으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수년 후에는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에 참가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손문의 연소용공정책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마링이 그해 12월 손문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했다. 중국 혁명을 수행하자면 첫째 훌륭한 정당이 필요한데 이 정당은 각 계층을 망라해야 하며 노동대중과 연합해야 하고 둘째 유력한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군관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922년 1월 고민테른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극동민족회의에서는 레닌과 중국 공산당 대표 장국도와의 사이에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의 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해 6월 제1회 시국에 대한 주장을 발표하면서 국민당과 민주적 연합전선을 세워 군벌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손문은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손문은 기나긴 혁명 과정에서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국민당과 소련과의 제휴를 고려한 적도 있었다. 1922년 6월 진혁명의 반란, 영풍호 사건으로 광주에서 쫓겨난 후로 손문은 외교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다. 진혁명의 반란으로 광주에서 쫓겨나 상해에 있을 때 마링과 진독수 등이 손문을 방문하여 공산당원의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한다는 안을 제의해왔다. 손문은 그들이 국민당에 복종하고 삼민주의에 찬동하여 분투한다면 좋다고 하고 제의를 받아들였다. 손문은 9월 6일 중국 공산당 서기장 진독수를 국민당의 개혁안 기초위원으로 기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한다. 1923년 1월 16일 소련 정부 특명정권대사 요페가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에서 손문과 만난다. 오랜 회담 끝에 1월 26일 4개항으로 된 손문 요페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1. 손문은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실행할 수 없다고 못 박음. 2. 소련의 국민당에 대한 원조는 민국의 통일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라는 점. 12월 중순 중국 국민당은 1차 전국 대표자 회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 대회는 연소 용공의 방침 아래 열리는 것이다.
손문 측에서 보면 공산당원이라 할지라도 국민당에 복종하고 국민당의 강령에 찬성한다면 아군으로서 중국 통일의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이질적 세력이라 하지만 당시로서는 조직이 미약하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손문의 연소용공 국공합작이라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은 1923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어 힘을 발휘한다. 23년 11월 손문은 정식으로 국민당 개조를 발표하고 개조에 착수했다. 목적은 소련과 결합하고 공산당과 합작하는 연소용공과 노동자 농민을 원조하며 광범한 민중에게 기반을 두는 당을 세우자는 것이다. 1924년 1월 마침내 역사적인 국민당 1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대회는 연소용공, 노동원조 등 3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또 국공합작 및 소련 방식으로 당 조직을 개조할 것을 결정했다. 당 임원회 개선에서는 중요 직위에 공산당원이 다수 참가했다. 24명의 중앙위원회 이대교, 담평상, 우수덕 등이 선출되었고 16명의 후보위원회는 임조함, 모택동, 구추백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 국공합작이라는 하나의 정치 형태가 광동에서 출범한다. 1차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이어 6월에는 황포에 장개석을 교장으로 하는 황포군관학교를 개설한다. 이로써 손문은 비록 미약하지만 스스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군관학교는 기존 군벌의 사병과는 다른 혁명의 군대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황포군관학교 학생은 졸업 후 명실상부한 국민혁명군의 핵심 인물로 군벌과의 싸움에서 힘을 발휘한다. 손문의 죽음과 국민당의 분열. 1924년 8월 광주에서 상당군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광주에는 진연백이라는 영국은행의 매판을 우두머리로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광주 상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진연백은 영국 정부를 배경으로 혁명정부에 대하여 불온한 행동을 일삼아 왔다. 손문은 그들이 무기를 밀수한다는 걸 입수하고 장개석에게 명해 등언화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게 했다. 진연백의 배후에는 영국이 있었다. 영국은 손문이 소련과 제휴하는 것을 경계하여 소련과 대항할 상인들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장개석은 등언하와 함께 백가담에서 진연백의 무기 밀수선을 발견하고 황포군관학교 부근으로 예인하여 정박시키고 구천정의 무기를 압수했다. 8월 19일 손문은 상인단에 서한을 보내 진연백의 음모를 지적하면서 상인단이 반역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상인단은 8월 20일 압수한 무기에 무조건 반환과 상인단의 군사 조직으로 연방총부를 조직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했다. 손문이 거절하자 상인단은 총파업에 들어갔고 손문은 무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배후에서 진연백을 조종하던 영국이 끼어들어 중국 정부가 무력을 사용한다면 영국도 상인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문은 9월 1일 대외 선언을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혁명 지원 행위를 비난했다. 또 영국 수상에게 중국 내 간섭에 항의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 무렵에 북방 정세도 복잡하여 봉천 군벌인 장작림과 증내 군벌인 조곤, 오폐부 등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었다. 손문은 북벌 준비를 서둘렀다. 9월 16일
북방에서 장장림과 오페부 사이에 2차 봉직전쟁이 시작되었고 18일에는 손문이 북벌과 제국주의 타도를 선언하고 북벌에 나섰다. 정부군의 북벌로 광주가 비자 10월 11일 상인단은 선전비라를 뿌리면서 정부를 모욕했다. 이어 상인단의 무장부대가 출동하여 정부군과 대결할 태세를 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정부군에서는 13일 오철성으로 하여금 3,000명의 경위군을 통솔케 하여 광주로 급파하였고 오남군 3,000명도 광주 현지로 직결했다. 14일 선무는 전군의 지휘를 장개석에게 맡기고 15일 오전 4시 장개석이 지휘하는 정부군이 반격을 하자 상인단과 시가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의 분단 포위작전이 효과를 거두어 상인단 부대는 무너져 대부분 투항했다. 이 사건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은 황포군관학교의 군관들이었다. 군관학교는 앞으로의 북벌전쟁에서 백전백승을 성취하는 관문의 구실을 하였다. 1924년 11월 13일 손무는 북경 정부의 군벌 장장림과 당기서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고 북경으로 가는 도중 황포 군관학교를 방문하였다. 앞서 언급한 2차 봉직전쟁에서 직립파인 풍옥상의 배반으로 조공과 오페부가 실각하고 장장림, 풍옥상이 승리함으로써 당기서가 새로운 실권자로 등장했다. 손문의 북경 방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손문은 북경으로 가는 도중 일본에 들러 불평등 조약 폐지운동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고베에서는 유명한 대아세아주의라는 제하의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손무는 일본이 아시아 발전을 위해 패도를 버리고 왕도를 택하라고 역설했다. 12월 31일 손문이 북경에 도착하자 15만의 북경 시민이 그를 환영했다. 이때 손무는 지병인 간장병이 악화되어 다음해 1월 24일 25일 이틀간 식사 못하고 체온이 상승하고 26일 손무는 협화의원으로 옮겨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간장암 진단을 받는다. 25년 3월 12일 혁명의 거목 손무는 59세를 일기로 북경에서 객사한다. 손무는 3통의 유촉을 남긴다. 이 유촉은 왕조명이 기초한 것이다. 당원에 대한 유촉. 내가 국민혁명에 힘을 바친 지 40년,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평등을 구하는 데 있었다. 40년의 경험으로서 깊이 깨우친 것은 우리가 이 목적에 도달하려 한다면 민중을 깨워야 하며 평등으로서 세계민족과 연합해 공동 분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의 동지들이여 모름지기 내가 저술한 건국방략, 건국대강, 삼민주의 및 제1회 전국대표 대회 선언문에 의거 노력하여 관철하기 바란다. 가족에 대한 유촉. 나는 국사에 전력하느라 가산을 다스리지 못했다. 남기는 서적, 의복, 주택 등 나의 처 송경령에게 모두 주어 이것으로 기념이 되게 하라. 나의 딸은 스스로 장성하여 자립하라. 바라건대 각각 자해하고 나의 뜻을 이어가라. 손문의 유체는 영구 보존을 위해 방부조치 취해졌다. 북경정부에서는 국장을 제의했으나 국민당의 북경주재위원은 국민평등이라는 손문의 사상을 고수하여 국장을 거절한다. 손문의 관은 1925년 3월 19일 24명의 동지들에게 운구되어 중앙공원의 재단으로 옮겨졌다. 연도에는 12만의 군중이 나와 배웅했다. 4월 2일 영구는 북경의 벽운사에 안치되었다가
4년 후 전국이 통일된 1929년 6월 남경의 자금산에 안장되었다. 그의 죽음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들까지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민당 내부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공산당원이 공산당원의 자격을 지닌 채 국민당에 가입하고 또 당의 요직을 차지한다는 문제는 손문의 정치적 포용 속에서는 가능했지만 그의 사후에는 문제가 노출된다. 25년 7월 광동에서 열린 국민당 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정부가 정식으로 성립한다. 주석의 왕조명 재정부장의 요중계가 취임하여 손문의 유촉을 관철하려는 좌파가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음 달인 8월 20일 요중계가 우파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좌우 대립은 격렬해진다. 요중계의 암살은 국민당과 정부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호의생, 임직면, 주탁문에게 체포령이 떨어진다. 그중 임직면만 체포되고 두 사람은 도망쳤다. 신문자리에서 요중계는 공산당이므로 국민정부의 요직을 맡을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진상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진상이야 어쨌든 당내 좌우파 대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해 11월 우파의 대계요, 장계, 임삼, 거정 등 원로 국민당원 일부가 북경교회의 서산벽 운사에 모였다. 이들은 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란 이름 아래 공산당원의 국민당원 자격 박탈과 왕조명의 6개월간 당적 박탈 및 공산당적을 가진 중앙위원 9명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다. 그러나 광동의 좌파는 이 서산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1926년 1월 국민당 2차 전체 대회를 열어 이대소를 중앙위원, 모택동을 중앙위원 후보, 손문의 미망인 송경령과 요중계의 부인 하향응을 각각 중앙위원에 선출함으로써 다시 좌파가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을 대하는 국민당의 태도는 불이 깊은 것이었다. 장개석은 이 대회에서 비로소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며 군을 배경으로 한 그는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낸다. 공관학교 졸업생은 이미 3,000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정부 및 당내의 요직을 차지하는 자가 많아 장개석의 지위가 굳어지는 가운데 그해 2월에는 국민당 혁명군 총감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반공적 체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초의 사건은 중산함 사건으로 이 사건은 중산함 함장 이주룡이 명령 없이 군함을 광동에서 황포로 회양한 일에 대해 장개석이 반란 음모로 탄핵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중산함은 4년 전에 있었던 진혁명의 반란 때 55일 동안 해상에서 손문과 운명을 함께했던 영풍함으로 손문이 죽은 후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손문의 호를 따서 중산함으로 개명한 것이다. 1926년 3월 18일 오후 5시 수리를 마친 중산함이 명령도 없이 황포군관학교에 회양해 교장의 명령에 따라 여기에 대기한다고 군관학교 교육장 등 연달에게 통고해 왔다. 교장으로 있던 장개석은 광주로 가 있었는데 이 보고를 받은 그는 의문을 갖는다. 자신은 중산함의 회항을 명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황포에 정박한 중산함은 총포의 덮개를 벗기고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19일에 다시 일이 일어났다. 한 동지가 장개석에게 오늘 황포에 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 동지는 언제쯤 갈 거냐고 3번이나 물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1시간쯤 뒤에 공산당원이며 해군 국장 대리인 이지룡이 전화를 걸어 중산함을 광주로 회항시켜 참관단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장개석이 물었다. 중산함이 언제 황포에 갔는가? 어젯밤에 왔다. 나는 황포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니 광주로 회항하는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하면 될 터인데 왜 나한테 묻는가? 그러나 이지룡은 중산함을 황포로 회항시킨 것은 교장의 명령임을 되풀이하였다. 광주로 돌아온 중산함은 여전히 불을 떼고 있었다. 불어난 책동이 분명했다. 반란 평정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개석이 광주로부터 황포 군관학교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를 결박하여 중산함에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데려가 옥류시킬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장개석은 광주 위수사령부에 계엄령을 선포토록 하는 한편 해군학교 부교장 구양격에게 신속히 해군함대를 장악하라고 하고 이지용을 체포하고 취조하였다. 이 사건은 신속한 행동으로 유혈 사태로 번지기 전에 공산당원의 음모를 방지한 사건이다. 배후에는 코민테른의 조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국민정부는 보로딘 이하 18명의 러시아인 고문을 추방했다. 이로써 장개석은 소련인에 의한 국민당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보로딘 일행은 다시 이후 중국에 돌아와 장개석과 국공 합작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북벌과 통일, 장개석의 등장. 증산함 사건이 매듭지어진 후 국민정부가 취해야 할 임무는 손문의 뜻을 이어받아 북벌 완성하는 것이다. 군벌 세력을 몰아내고 국민당의 손으로 전국을 통일하는 것은 손문 이래의 염원이자 국민정부의 목표였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과제다. 중산함 사건을 종결지은 장개석은 4월 3일 국민정부에 대해 북벌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받아들여 4월 16일 장개석을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추천한다. 6월 3일 장개석은 국민정부로부터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임명되어 북벌 계획은 진전되었다. 이 무렵 북방 군벌들의 상황을 보면 한때 세력을 떨치던 당기서가 실각하고 국민군을 자처하는 풍옥상이 부상하고 있었다. 장장림의 봉천군, 손전방의 신직내군, 오패구의 구직내군이 이합집산을 하고 있었다. 국민정부로부터 북벌의 정권을 위임받은 장개석이 마침내 7월 9일 전쟁을 개시한다. 공산당은 장개석이 주도하는 북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되자 노동자 농민을 움직여 그 조직화를 꾀함으로써 호응하였다. 총사령부 진용을 보면 참모장의 이재침, 행령참모장의 백승희, 비서장의 소력자, 정무국장의 진공박 등이었고 혁명군은 8군으로 편성하여 총 병력 10만이었으나 그 후에 귀주군을 합하여 다시 9군 10군으로 편성한다. 북벌군의 일 목표는 오패부 세력하에 있는 무안으로 정하여 제4, 6, 7, 8군이 중앙군으로서 무안을 공격하고 2, 3, 5군은 우익군으로 남창 구강을 공격하고 1군은 복건 절강을 공격하고 90군은 좌익군으로서 형주 사시를 공격하기로 했다. 중앙군은 8월 12일 장사를 점령하고 10월 10일 무창을 공격하여 오패부를 하남으로 몰아냈다. 우익군은 총사령관 장개석의 지휘하에 손전방군을 격파하여 11월 8일 남창을 점령하고 강서정을 수중에 넣었다. 복건을 공격했던 1군은 12월 12일 복주를 점령하고 절강군의 진의 등의 호응으로 항주까지 점령하였다. 계속해서 장개석 휘하의 북벌군은 상해와 남경을 공략하여
3월 22일 상해 점령하고 24일 남경을 점령한다. 양자강 이남을 국민정부의 지배하에 둔다는 북벌전쟁의 군사작전은 일단락을 보았다. 무안과 남창의 분열. 북벌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양자강 이남의 노동자 농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1926년 호남에서 조직화된 노동자 수는 6만에서 11만 명으로 격증했다. 농민의 조직화는 폭동과 같이 확산되어 1927년 2월에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확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연합전선에서 공산당이 우위를 차지하자는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정세는 국민당 중앙에 있어 좌우 양파의 세력 판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등연달, 송경령, 하향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와 협동하여 반우파 투쟁을 전개시킬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와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좌우 양파의 대립은 국민정부 이전 문제를 놓고 격렬해졌다. 장개석은 남창을 점령한 후 총사령부를 그곳에 설치하고 국민정부의 남창 이전을 주장하였다. 국민당 중앙 및 국민정부 연석회의에서는 무안 이전을 결의하여 1927년 무안에서 직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이 정부는 점차 좌익 법률가인 서겸과 손문의 미망인 송경령 및 손문의 큰아들 손과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파는 장개석의 주장에 동조하여 남창에 본부를 두고 결집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당 및 국민정부의 좌우 양파는 무안과 남창으로 분열되었다. 장개석은 자기 편이 된 북부 군벌과 상해의 금융인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2월과 3월에는 좌익과 결별을 하려는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무리함과 잔인함을 비난했다. 무안의 좌익 세력은 장개석의 당권, 군권, 정권을 박탈하며 총사령관직을 박탈하고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격하한다고 하였다. 4.12 쿠데타. 중국 최대 도시 상해는 1919년 이후 노동운동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 금융단체와 세계 열강들의 근거지였다. 혁명운동에 좌파든 우파든 모두 상해를 장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1926년 11월과 27년 2월의 2회에 걸쳐 상해의 공산주의자와 노동조합은 상해 북부의 군사 요새에 대해 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27년 3월 18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상해 총공회는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80만 노동자를 동원하였고 주내 나역농의 지도하에 5,000명의 노동 무장 치안대가 가세하는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21일 손전방 군 및 장종창의 북방연합군을 패주시킴으로써 군벌로부터 상해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22일 상해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31명의 임시 혁명위원 및 19인의 정무위원을 선출하여 혁명 시정부 조직을 결행하였다. 이것이 상해의 3월 혁명으로 북벌전쟁 중의 노동자 투쟁에서의 승리였다. 이보다 앞서 1월 3일 무안의 승리 축하대회를 영국 수병이 습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에 격분한 한구의 노동자는 무장 치안대를 선두로 영국 조계를 점령하고 무안 정부는 영국 조계를 회수했다. 1월 6일 고강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 고강의 영국 조계도 중국 측에 회수되었다. 장개석 군대가 상해에 도착한 것은 3월 23일이다. 상해의 3월 혁명 직후
각 열강들은 혁명에 대한 무력 간섭을 발동했다. 그것은 3월 24일 일어났던 남경 사건을 계기로 해서였다. 남경 사건은 국민혁명의 전환점이 되어 장기적으로 하여금 반동화의 구실을 주게 하였다. 남경 사건이란 3월 14일 국민혁명군이 남경에 들어왔을 때 혁명군의 병사가 영국, 미국의 영사관 교회에 들어가 선교사를 살해한 것이다. 그러자 양자강에 대기하고 있던 영국, 미국 함대가 거리 보호 명목으로 남경 시내를 포격하여 2,000명 이상의 민중과 병사가 죽은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외국 조사반은 선교사 폭행 사건이 혁명군에게 패퇴하는 봉천 군벌 병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포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상이야 그들 열강으로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최대 문제는 이 국민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 상해에 도착한 장개석은 상해 부르주아의 지지를 얻어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협상을 벌여 각국의 중립 양해 아래 청방, 홍방 등의 비밀 조직을 매수했다. 이들 두목들은 상해의 아편 무역과 밀수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기습작전에 필요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4월 12일 그는 상해의 노동자들에게 무장해제를 명하고 상해 총공회를 습격하여 공산당원을 체포하고 혁명시 정부와 국민당 상해시 당부를 봉쇄하고 노동자에게 무차별 발포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15일에는 광동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 노동자의 저항은 실패로 돌아갔다. 준해와 같은 공산당 지도자들 일부는 도망갔고 무력의 뒷받침이 없는 노동운동은 싸움에서 패했다. 4월 18일 장개석의 국민당 우파는 무한의 혁명정부에 대항하여 남경의 국민정부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당시 중국에는 국민당 좌파 및 공산당의 연합정부인 무한정부, 장개석이 주도하는 국민당 우파의 남경정부, 그리고 북경의 군벌정부의 3정권이 대립하게 되었다. 무한정부의 와해 4.12 반공 쿠데타로 상해에서 패퇴한 무한의 국민정부와 국민당 중앙당부는 장개석의 파면과 토벌을 선언했다.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의 유대는 그 후 3개월간 유지되었으나 그 내부에서 반동회의의 경향이 출현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났다. 이 같은 정세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무한에서 5차 전대회를 개최하여 혁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나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다. 무한정부가 장악한 지역의 분열은 남경정부에 의해 행해진 경제 봉쇄 작전과 군사적 난국으로 가속화됐다. 4월 하순 한국의 부도에는 영일, 미프, 이탈리아 등의 군함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외국 기업은 활동을 정지했다. 부르주아층은 현금을 챙겨 한국을 떠남으로써 무한정부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었다. 위기 상태에서 6월 1일 스탈린으로부터 중국 주재 코민트른 대표 로이에게 훈령이 내려왔다. 부유층에 대한 토지 몰수와 당원 2만 명의 무장화, 5만 명의 노동자 농민 선발, 혁명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 이상의 지시였다. 로이는 이 훈령을 무한정부의 주석이며 국민당 좌파인 왕조명에게 보여줌으로써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좌파와의 결렬을 가속화하였다. 7월 13일 중국 공산당은 대시국 선언을 발표하여 국민당의 반동화를 공격하는 한편 무한정부에서 퇴거하라고 했다. 왕조명도 7월 15일 공산당과 분리를 선언하고 국민당, 국민정부 및 국민혁명군에서
공산당원의 퇴거를 권고했다. 28일 국공분리선언, 중국 공산당의 고함을 발표함으로써 3년 7개월 이어졌던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무한정부도 붕괴됐다. 무한정부의 붕괴는 국민혁명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손문의 미망인 송경령이 발표한 항의 성명에서 보이듯이 국민당이 반공으로 변화된 데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孙중산의 정책은 명백하다만 만약 당내의 지도자가 그 정책을 관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손중산의 진정한 추종자일 수 없으며 당 또한 이미 혁명의 당이라 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군벌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당은 민중을 압박하는 기계 일종의 도구로 변하여 현재의 노예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살찌우는 기생충이 될 것이다. 혁명이란 중국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송경령은 무한정부가 붕괴된 후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망명지인 모스크바에서 1927년 12월 그녀의 동생 송미령이 장개석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개석의 중국 통일, 국공합작이 결별된 후 무한정부는 장개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약간의 면목을 세우는 조치를 취한 후 8월 19일 청당과 당권 확립을 조건으로 남경정부와의 합동을 선언함으로써 명목상으로도 무한정부는 소멸되었다. 장개석은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을 사임하고 한때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1928년 1월 다시 국민혁명군 총사령으로 복귀하였다. 이어 2월 국민당 제2기 사중전회에서 장개석은 국민혁명군 위원회의 주석이 되었고 3월에는 중앙정치회의 주석에 취임함으로써 군정의 실권자가 됐다. 결속이 이루어지자 장개석은 북벌 재개를 선언하고 새로운 국민혁명군을 편성했다. 제1군단은 총사령 장개석, 제2군단은 풍옥상, 제3군단은 염석산, 제4군단은 이종인이 지휘하는 4개 군단으로 편성했다. 1928년 4월 상해의 4.12 쿠데타로부터 바로 1년 후 북발군은 다시 북상했다. 손전반 오페부 등의 북양 군벌은 이미 패퇴하여 양쯔강 이북으로 피해 있었으나 북경에는 봉천 군벌, 장장림이 군벌들을 규합하여 안국군 총사령이라 일컫고 그의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총공격을 개시한 북발군은 사기가 꺾인 군벌보다 우세한 공격력으로 2개월 후인 6월 8일 북경을 점령했다. 7월 6일 장개석은 풍옥상 염석산 이종인과 함께 북경교회의 서산벽운사에 모여 손문의 영구 앞에 분향하고 북벌의 성공을 보고했다. 국민혁명군이 광주를 출발한 지 2년 만에 수없이 많은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군벌을 몰아내고 북벌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북벌의 2단계 과정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산동 출병과 장장림의 폭사 사건이다. 국민혁명군에 의한 북벌이 시작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의 명목으로 청도와 제남에 2,000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1928년 4월 북벌이 재개되자 일본의 다나카 내각은 다시 사천의 군대를 증파했다. 5월 1일 국민혁명군이 군벌의 산동군을 무찌르고 제남에 입성하자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았다. 5월 3일 양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만 5천의 군대를 청도에 증파했다. 제남에 대해 총공격을 했다. 장개석은 북벌을 재개하면서 일본과는 화해 정책을 취하여 거류민 보호에 힘썼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 같은
도발을 한 것이다. 일본의 도발에 장개석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벌을 계속해 북경에 입성했다. 그런데 장개석의 북경 입성 직전 장장림이 복사되었다. 한국군 총사령 장장림은 북벌군이 북상하자 계속 북경 천진을 사수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장장림의 패배를 예상한 일본의 다나카 내강은 장장림의 패전병이 동북 삼성으로 도망칠 경우 그를 추격하는 국민혁명군이 일시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을 염려한 끝에 공사 요시자와에게 훈령을 보내 장장림으로 하여금 심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6월 3일 장장림을 태운 특별 열차가 북경을 출발해 심양역에 도착하기 직전 4일 오전 5시 만철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열차가 폭파되면서 장장림은 죽었다. 이 사건은 일본 관동군의 가와모토 대자 등에 의해 계획되었다. 그들이 장장림을 죽인 것은 동북 삼성을 혼란에 빠뜨려 관동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여 권익을 확보하려는 음모에서였다. 3년 뒤 만주사변의 전초전이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초 일본 군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귀결되었다. 장장림의 아들 장학량은 급보를 듣고 북경에서 심양으로 와 장장림의 후계자가 됐다. 일본 군부는 장학량을 조종하여 국민혁명군과 결벌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장학량은 일본 군부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대세가 장개석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장학량은 일본과의 정면 대립을 피하면서 1928년 12월 말 남경정부와 합류했다. 장학량은 남경정부로부터 동북방면 총사령에 임명되었고 봉천성, 계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삼성에는 청천백일기가 나부끼게 되었다. 국민당 일당 독재. 국민정부는 북벌 완류에 이어 1928년 8월 남경에서 오중전회를 개최하여 북벌 완류 후의 기본 정책을 토의한 끝에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훈정 개시, 오원 위반과 군사 정리안이었다. 훈정은 일찍이 손문이 혁명 단계로 구상한 군정기, 훈정기, 헌정기의 3단계 중 2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에 해당한다. 오원제란 입법사법 행정의 3원 외에 고시 감찰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도 손문의 구상이다.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는 10월 3일 훈정강령 6개조를 공포하고 국민정부 조직법을 공포해 10월 10일에 역사적 오원제 국민정부가 성립한다. 국민정부 주석의 장개석, 행정원장의 담연계, 입법원장의 호한민, 사법원장의 왕총해, 고시원장의 대계유 등이 임명되었다. 훈정강령에 따르면 훈정기간 안에는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정부가 오원제에 의한 권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일당 독재의 지배체제를 합법화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하에서 장개석은 국민정부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및 육해공 3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권력을 쥐었다. 그러나 장개석의 기반은 요지부동하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전에 무한정부의 주석이었던 왕조명 일파가 세력을 형성하고 국공합작을 당초 반대했던 극우파인 서산파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당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 국민혁명군에 합류한 군벌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들 군벌의 군대를 해체해서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군대로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앞서 오중전회에서 군사정리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 당시 정군의 군대는 중앙과 지방의 잡군까지 합쳐 200만에 이르고 있었다.
1928년에 정부 재정 4억 3천만 원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2억 원이 군사비로 지출됐다. 국민정부 입장에서도 재병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군사정리안이 통과된 후 각 장군을 모은 편견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편은 편성, 견은 파견을 의미한다. 이 회의에서 국군 편견대강 17개조가 가결된다. 전국을 8편견구로 나누고 총병력 수를 65개 사단 80만 명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지방군벌의 해체를 뜻한다. 장개석은 각 지방의 군사적 지도자 및 파벌을 일당 독재 속에 흡수하고 대립적 각 파별 세력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의 지배력을 각 방면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대립적 각 파별 세력을 해소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장개석이 통일에 대한 신군벌의 반대파의 저항으로 1929년부터 31년에 걸쳐 내전이 일어났다. 이 내전은 반장개석 전쟁의 형태로 1929년 2월 전 중국에 할거하고 있는 이종인, 백숭희, 이재침 등 광섭파의 저항을 필두로 풍옥상의 서북파, 염석산의 산서파, 장학량의 봉천파 등이 었다. 이렇게 볼 때 장개석이 장악한 기반은 강소 절강 정도에 불과했다. 이 내전은 봉천파의 장학량이 장개석과 협력함으로써 장개석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모택동 노선에 출현. 1927년 7월 무안에서 탈출한 공산당 간부들은 한두 사람씩 남창으로 모였다. 남창은 무안과 남경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강서성의 수도로서 북벌 도중 장개석이 무안과 대립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던 곳이다. 이미 국공 분열이 결정된 이상 공산당으로서는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의 무력으로 무장봉기를 해야 했다. 구추백, 주울레 등 당의 지도부는 남창을 중심으로 공산당의 자력에 의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 7월 31일 남창 시내 곳곳에서 총성이 터졌다. 이 총성은 8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남창이 공산당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봉기군은 남창을 지탱할 힘이 없어 8월 4일에는 버리고 광주를 점거할 목적으로 남하했다. 구강에서 8월 7일 중앙 긴급회의가 열렸다. 구추백, 동중하, 모택동 등 23명이 참가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진독수의 지도 노선을 우익기회주의라 비판하고 구추백을 총서기로 선출했다. 도시노동자의 봉기를 돕기 위해 호남, 호북, 강서 등 여러 성에서 농민 무장 봉기를 결성했다. 그때가 마침 추수기였기 때문에 이 봉기를 추수봉기라 한다. 호남 봉기의 책임자로는 그 전해에 이미 이 지역의 농민운동을 살펴본 모택동이 결정되었다.